손익계산서는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벌었는지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야. 대차대조표는 기업이 현재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재무제표고, 현금흐름표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기록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야. 좋은 기업은 반복 구매가 일어나 시간이 흘러도 기술 변화에 상관없이 꾸준히 찾고 전 연령대가 선호하는 기업이지. 거기에 더해서 독점적이거나 경쟁 우위가 높으면 금상첨화야. 별표 초우량주 별표로 가는 회사들 특징 딱 3가지만 기억해. 별표 고유한 제품 별표를 파는 회사여야 해. 예를 들어 별표 코카콜라 별표 펩시 별표 리글리 껌 별표 허쉬 초콜릿 별표 같은 곳들. 별표 버드와이저 별표나 별표 쿠어스 별표 같은 맥주 회사. 별표 크래프트 별표 워싱턴 포스트 별표 P&G 프록터 앤 갬블 별표 필립 모리스 별표도 마찬가지야. 이 회사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브랜드가 확실하다는 거야. 열심히 일한 당신, 버드와이저처럼 소비자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지. 햄버거엔 무조건 콜라, 이런 느낌 알아야 해. 소비자가 찾으니까 가격을 올려도 잘 팔려. 결국 별표 초우량주 별표는 별표 고유한 제품 별표로 소비자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 무디스, 나이스 신용평가처럼 신용평가하는 곳이야. H&R 블록, 미국에서 세금 낼 때 많이 쓴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랑 보험으로 유명하지. 서비스 마스터는 방충, 청소, 집수리 같은 거 다 해주는 토탈 홈케어 서비스 회사래. 웰스파고, 모기지 대출 전문으로 하는 큰 은행이고. 이 회사들 직징이 뭔지 알아? 자기만의 고유한 서비스를 판다는 거야. 사람들이 H&R 블록 콕 집어서 이용하는 것처럼 회사 이름 자체가 서비스가 되는 거지. 개인 회계사 보고 가는 게 아니라 H&R 블록이라는 회사 서비스를 믿고 가는 거야. 이런 서비스 회사들은 공장 짓고 창고 짓느라 돈 쓸 필요 없어. 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소비자 마음만 딱 사로잡으면 마진율 엄청 높아져. 제품 파는 회사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지. 결론은 별표 고유한 서비스 별표로 승부 보는 회사가 돈 벌기 쉽다는 거 잊지 마. 지속적으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사서 싸게 파는 기업들.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대형 할인 체인점이 대표적이야. 네브래스카 가구점, 보르사임 보석상, 벌링턴 노던 산타페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들은 낮은 마진을 높은 매출로 커버하는 빅리마대 전략을 써. 핵심은 저가 판매자이면서 동시에 저가 구매자가 되는 거야. 싸게 많이 사서 싸게 많이 팔아야 이익이 남는 구조지.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마진을 더 높여서 계속 저가 판매자로 남는 게 중요해. 싸게 많이 사는 것 자체가 객단가를 낮춰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고객은 당연히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몰리니까. 미국에서는 보통 월마트가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강해. 결국 박리담의 전략은 가격 경쟁력에서 승리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다는 뜻이야. 재무제표, 이걸 보는 이유는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 가진 기업 찾기 위해서야. 총마진, 꾸준히 높은 수준인지 확인해야 돼. 부채는 계속 낮거나 없는 게 최고고. 연구개발비, 적게 쓰는 회사가 좋다는 거 잊지 마. 이익, 계속 꾸준히 나는지 꼭 확인해. 매출 총이익, 그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거야. 매출 총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100 곱하면 돼. 매출 총이익률이 계속 높으면 그 회사는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 있다는 뜻이야. 보통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보다 매출 총이익률 높아. 장기 우위 가진 회사들은 보통 매출 총이익률 40% 넘어. 40% 이하면 경쟁 심한 거고 20% 미만이면 진짜 치열한 시장이라고 보면 돼.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광고비, 직원 월급, 출장비,
법률 비용, 수수료 같은 거다. 매출 총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은 판관비를 매출 총이익으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해서 구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잘 나가는 회사는 이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아. 근데 그렇지 못한 회사는 비율이 왔다 갔다 하지. 매출 총이익이 줄어든 만큼 판관비도 같이 줄면 매출 총이익 대비 판관비 비율은 그대로 유지돼. 매출 총이익 대비 판관비가 낮으면 엄청 좋은 회사고 30% 미만이면 진짜 대박인 거지. 특허권 가진 회사는 장기적으로 우위 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약회사는 특허권 중요해. 근데 특허 끝나면 경쟁 우위 사라진다는 거 잊지 마. 기술 우위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해야 돼. 마이크로소프트 봐. 구글 때문에 기술 혁신 더 했다잖아. 결국 연구개발비 많이 써야 한다는 거지. 기술 우위 유지하려면 판관비도 많이 들어. 가치투자 관점에선 연구개발비 과다 지출은 오히려 안 좋아. 매출 총이익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높아지면 경쟁 심화 신호일 수 있어. 이런 경우엔 투자거리게 되지. 하지만 초기 특허 획득했거나 완전히 차별화된 기술 가진 곳은 좀 달라. 이런 회사는 3에서 5년 정도 묻어두는 것도 괜찮아. 결론은 연구개발비 무조건적인 투자는 안 된다는 제스처를 하는 여자. 감가상각비, 이거 차량이나 기계 같은 거 살 때 들어간 돈을 회계상으로 나눠서 까는 비용이야. 예를 들어 기계를 100만 원에 샀으면 10년 동안 매년 10만 원씩 비용 처리하는 거지. EBITDA는 영업이익에 감가상각비를 더한 건데 나는 참고만 해. 왜냐면 감가상각비는 결국 실제 비용인데 이걸 더해서 기업 부채를 늘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감가상각비가 매출 총이익 대비 10% 미만인 회사를 선호해. 잊지 마. 야, 이자 비용. 이거 딱 들으면 바로 감와야 돼. 대차대조표 봤을 때 부채 많으면 이자 비용 당연히 높겠지? 제조업, 유통기업 같은 데는 보통 이자 수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비용 비율, 이거 중요해. 15% 미만면 장기적으로 굿. 물론 업종 따라 다르지만 제조업, 중공업, 건설업은 20%에서 33% 이하로 보는 거고. 유통, 서비스업은 20% 이하. IT, 소프트웨어, 바이오, 거긴 10% 이하면 아주 좋다고 보는 거지. 잊지 마. 자산 처분이익, 그거 재고 자산 말고 다른 자산 팔아서 남은 돈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건물을 100억에 샀는데 120억에 팔았으면 20억 이익이지? 이게 자산 처분이익이야. 반대로 80억에 팔았으면 20억 손해고. 자산 처분이익, 기타 영업의 손실 이런 건 딱 한 번만 생기는 거라서 진짜 실력 보려면 이런 것 빼고 순이익 봐야 돼. 잊지 마. 법인세, 그거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이랑 각종 공제 항목 빼면 딱 나오잖아. 거기서 법인세율 곱하는데 누진세율인 거 잊지 마. 2억 원 이하면 9%, 2억 넘고 200억 이하면 19%, 200억 넘고 3천억 이하면 21%, 3천억 넘으면 24% 때리는 거지. 여기에 추가로 지방소득세 10% 더 붙는다는 것도 기억하고. 예전엔 영업이익 뻥튀기에서 법인세 역계산하는 꼼수 썼다는데 요즘은 법적 처벌 세서 그런지 잘 안 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 들여. 단기 순이익, 이거 중요해. 매년 늘면 좋은 회사인 건 당연한 거고. 매출액 대비 단기 순이익이 20% 넘으면 이야, 이건 진짜 좋은 기업이다. 무조건 관심 가져. 근데 10에서 20% 사이면 장기 투자로는 좀 애매할 수 있어. 좀 더 꼼꼼히 봐야 돼. 만약 10% 이하라면 그건 경쟁이 엄청 치열한 시장이란 뜻이니까 조심해야 돼. 주당 순이익, EPS, 이건 단기 순이익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이야. EPS가 매년 늘면 장기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면 돼. 불경기 때 EPS가 갑자기 마이너스 되면 매수 기회로 삼아 볼만해.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은 EPS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어. 좋은 경영자라고 평가할 수 있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 주식 매입하면
시장에 남은 주식의 EPS가 늘어서 주가 상승 여력이 생겨 ROE 도 높아지고,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이 1,000억 원이고 총 발행 주식수가 1억 주라면 EPS는 1,000원이 되는 거야. 만약 기업이 자사주 1,000만 주를 매입했다면 총 발행 주식수는 9천만 주로 줄고 EPS는 약 1,111원으로 늘어나. 당좌자산, 이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야. 당좌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뺀 거다. 잊지 마. 당좌비율, 유동비율에서 재고자산 뺀 건데 유동비율보다 더 깐깐하게 빚 갚을 능력 보겠다는 거지. 당좌비율 100% 넘으면 빚 갚을 능력 괜찮다고 보는 거고, 당좌비율, 당좌자산, 유동부채, X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현금이랑 단기 투자 자산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알지? 현금이 짱이야. 재고자산, 이걸로 회사 보는 눈 키울 수 있어. 재고자산이랑 순이익같이 늘면 장기적으로 괜찮은 회사일 가능성 높고, 근데 재고자산이 2에서 3년마다 확 늘었다 줄었다 하는 회사는 경기 엄청 탄다는 거니까 그런 회사는 좀 그렇다. 매출채권, 워카운트 리시버블, 제품 893, 0일 뒤에 결제받는 거야. 경쟁 심하면 결제기간 90일, 120일로 늘려서 경쟁 우위 확보하기도 해. 부실채권, 배드뎁트, 30일 넘은 채권인데 삼성도 많다. 순매출채권, 넷어카운트 리시버블, 총매출채권에서 부실채권 뺀 금액이야. 총매출액 대비 순매출채권 비율 낮으면 경쟁 우위 있는 거다. 선급비용, 프리베이드 익스펜시스, 미리 낸 보험료, 임대료 같은 거야. 기타 유동자산, 아더 커런트 에세츠, 확보 안 된 비현금성 자산, 환급금, 법인세 환급금 등이지. 총유동자산, 토탈 커런트 에세츠에서 유동부채 빼면 단기 채무 이행 능력 판단 가능해. 유동비율, 그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거잖아. 유동비율 낮으면 단기 채무 이행이 어렵다는 뜻이고, 근데 장기적 우위 가진 기업은 유동부채 신경 안 써도 돼. 우량 기업 중에도 유동비율 낮은 곳 있다는 거 잊지 마. 예외 케이스 빼고는 유동비율 낮은 게 좋다는 거 명심하고, 유형자산, 건물 감가상각은 당연한 거고, 핵심은 좋은 장소, 예를 들어 삼성역 삼성빌딩 같은 곳은 재평가해야 돼. 주변 시세로 자산 가격 반영해서 숨겨진 가치 찾아내는 거지. 재무제표에 안 나타난 자산 가치 예측해서 투자 판단하는 게 핵심이야. 무형자산, 그 중에서도 영업권은 M&A 때만 발생해. 인수합병 시 저평가된 기업 주식 사는 게 돈 버는 길이지. 영업권 평가 어렵다고 쫄지 말고 증권사 리포트 3에서 5개 참고해서 재평가하면 돼. 브랜드 파워, 이거 대차대조표에 절대 안 적혀. 코카콜라나 삼성 같은 회사 브랜드 가치는 그냥 알아서 매겨야 돼. 1년 넘는 예금, 적금은 장기 투자 자산으로 분류. 채권,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싹 다 투자 자산 가치로 묶이지. 기타 비유동자산, 장기 매출 채권, 임차 보증금, 장기 성급금, 1년 뒤에 받을 법인세 환급금, 장기 대여금 같은 것들. 이건 진짜 딱 보면 이게 뭐지? 싶은 자산들이 대부분이야. 별표 자산 총계 별표 유동자산 더하기 비유동자산이야. 별표 자기자본 별표 또는 자본 총계는 자산 총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다. 별표 비유동부채 별표 장기 부채를 말하는 거야. 좋은 기업은 별표 비유동부채 별표가 많지 않다. 좋은 기업은 3에서 5년 사이 단기 순이익으로 별표 비유동부채 별표 상환이 가능해야 해. 별표 부채 비율 별표 총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서 계산한다. 별표 부채 비율 별표 200%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 레버리지, 즉 빚을 잘 활용하면 ROE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해. 별표 부채 비율 별표 200% 이상이면 위험성이 높다고 봐야 해. 제조업, IT 서비스업은
별표 부채 비율 별표 이 낮을수록 안정적이라고 평가받는다. 건설업, 금융업, 중공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서 별표 부채 비율 별표 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자본잉여금,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 발행했을 때 생기는 초과금이야. 액면가 5,000원 주식을 10,000원에 발행하면 5,000원은 자본금, 나머지 5,000원이 자본잉여금 되는 거지. 자본잉여금은 주주 배당은 안 되고 기업 손실 메꿀 때만 써. 이익잉여금은 순이익에서 배당 주고 남은 돈이야. 배당도 가능하고 사내에 묵혀서 투자하거나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지. 이익잉여금은 단기말에 정기말 이익잉여금 더해서 누적된다는 거 잊지 마. 이익잉여금 증가율은 단기말 이익잉여금, 정기말 이익잉여금을 정기말 이익잉여금으로 나눈 다음 100 곱하면 돼. 매년 이익잉여금 증가율 늘면 좋은 기업일 가능성 크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배당 많이 하면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BM 모델 확실하면 유보금 없어도 투자해야 돼. 이런 기업은 전체의 5%도 안 돼. 이익잉여금 매년 안 늘어도 꼭 나쁜 기업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ROE, 자기자본 이익률, 그거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다음에 100 곱하는 거 알지? ROE 낮은 기업은 쳐다보지도 마. 높으면 일단 좋은 회사인데 매년 변하는지 꼭 확인해야 돼. 레버리지,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경기가 좋을 때 잠깐 쓰는 건 괜찮지만 계속 쓰는 회사는 결국 망할 수 있어. 부채 없는 기업부터 보자. 총자산 100억인데 자기자본도 100억이고 빚은 하나도 없어. 순이익이 10억이면 ROE는 10% 나오지. 이번엔 빚 있는 기업이야. 총자산 100억은 똑같은데 자기자본 50억에 빚 50억이야. 빚에 대한 이자를 5%라고 치면 이자 비용이 2.5억 나오겠지? 근데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자율이 10%로 뛰면 이자 비용이 5억으로 늘어. 총자산 100억으로 똑같이 10억 벌어도 이자 때문에 순이익이 7.5억으로 줄어들어. 그럼 ROE는 15%가 되는 거야. 자기 자본이 줄어서 ROE가 높아 보이는 착시 효과 조심해야 돼. 현금 흐름표, 이건 기업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의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서 계산해. 상각비는 과거에 현금이 나간 비용이라 현재 현금 유출과는 상관없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자본적 지출과 기타 투자활동을 봐. 자본적 지출은 미래이익을 위한 투자라서 보통 현금을 소진시키니까 마이너스로 표시돼. 자산 매입, 매각으로 현금이 드나드는데 유입이 유출보다 적으면 마이너스, 많으면 플러스야.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주식 발행을 따져.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은 현금 유출이고 채권 발행은 현금 유입이야. 자사 채권 매입은 반대로 현금 유출이지.